소리가 안 들린. 아이고 내가 들리십니까? 음색 걸리네. 네, 소리. 들립니다 이제. 그럼 이제까지 안 들렸던 거야? 안 들렸어요? 이거 왜 말씀을 안 하시나 그런 거 아니야? 그 진여선은 말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네, 뭔가 오류가 있으시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 기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다시 할게요. 저희 오늘 잘 됐다. 오늘 그럼 비트겐슈타인 오늘 하실 차례고 다시 한번 왜 얘기할게요. 음소거는 왜 누르시죠? 죄송해요. 제가 그냥 음성을 비디오만 켜놓고 그랬구나. 아유 참. 네, 자 이제 말 잘 들리시죠? 네.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근데 열심히 듣고 있길래. 네, 그러시길래. 자, 오늘은 비트겐슈타인 하나 볼 거고요. 비트겐슈타인은 한 60세 정도 짧은 나이를 살았고 오스트리아 유대인 출신인데 바로 개신교로 개종했어요. 근데 또 비트겐슈타인은 또 독특하게 할머니 따라서 캐톨릭으로 또 이렇게 따라가는 뭐 그런 인생을 살았고 오늘도 네. 어김없이 네. 인물이 좋다. 네, 인물이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은 별로 잘 안 나온 건데 젊었을 때 사진은 꽤 잘생겼어요. 20세기의 철학자 중에서는 뭐 니체보단 잘생겼다. 그런데 데리다보다는 못생겼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인물로 사유를. 뭐 제 주관 그 평가 목사님이 내리신 거 아니에요? 네, 제 평가예요. 제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이 비트겐슈타인은 주목하셔야 되는 게 갑부의 아들이다. 뭐 우리나라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LG나 삼성가의 아들이다. 네, 오스트리아 5대 갑부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원래 이게 사실은 그런 네. 배경이 되게 중요한 게요. 네. 프란체스코도 그렇고 네. 이 잘 살았었느냐 못 살았었느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좀 잘 살았다는 이거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분은 책이 딱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책 논리철학, 두 번째 책 철학적 탐구. 논리철학 논구라고도 하고 논리철학 분석이라고도 해요. 이게 첫 번째 책이고 이 첫 번째 책이 제가 20대나 30대 초반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일약 완전 스타가 됐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철학적 탐구는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이 낸 책은 아니에요. 비트겐슈타인이 의지를 갖고 낸 책이 아닌데 후일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죽은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유고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중에 그 참전 군인이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도 참전하고 2차 세계대전도 이제 봤는데 그때 막 그 전쟁통에서 기록했던 그런 기록들을 이런 메모, 뭐 아까 그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책들 있지 않습니까? 쪽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문화와 가치라는 것도 이게 철학적 탐구 책이라기보다는 아마 메모 중에 하나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뒷광고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이 20세기 철학자 중에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알려졌는데 뭐가 그렇게 위대한 철학이냐? 이 논리와 일상 언어 철학, 이 2개예요. 2개 오늘은 분석 키워드입니다. 논리 실증주의 그리고 일상 언어 철학. 이 2가지 키워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금 반가운 거는 네. 기독교적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뭐 종교적으로 이러진 않지만 네. 이 사람의 내면적인 세계에 이 기독교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를 읽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쯤 철학하는 사고에 대해서 네, 맞죠. 네. 자, 이 생애는 되게 뭐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건 나중에 이 위키백과 아니 이거 아버지예요. 네. 갑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갑부. 예, 갑부입니다. 막스가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네, 막스가 되게 싫어했는데 아는 갑부야. 네. 그리고 좀 이게 약간 저는 열등감이 생기는 게 완전 이 가족이 뭐 예술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천재. 예. 천재. 예,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 집에 말러 같은 예술가가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스트라우스, 브람스가 와가지고 막 그 비트겐슈타인 누나한테 이 누나거든요. 이 미인 초대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레틀한테 이제 피아노도 가르치고 예, 하여튼 비트겐슈타인은 상당히 잘 나갔다. 뭐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 가문이 되게
네, 비트겐슈타인 가문이 뭐 목사님과 닮으셨습니다만, 네, 비트겐슈타인 가문이 되게 그 칭송을 받았던 이유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이에요. 그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참전을 해요. 이렇게 갑부의 집안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참전해서 실제 형님은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 형이 이제 오른팔을 잃고 뭐 이런 어떤 고초를 겪기도 해요. 그래서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가문이 이상한 게 이 가족이 우울증과 집단 자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남자 루돌프가 이제 자살했고요. 그 다음에 쿠르트도 총으로 자살했어요. 오블리지 안 하고 싶었는데 어찌 해서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비트겐슈타인도 어렸을 때부터 자살 충동이 심했어요. 그랬는데 이 비트겐슈타인은 사람이 되게 착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FM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할머니 밑에서 캐톨릭 교육을 받았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 가족의 가족력 중에 자살 가족력이 많은 걸 알았는지 비트겐슈타인한테 계속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자살하면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고통을 받아요. 네. 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너무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군대를 가요. 왜 기쁜 마음으로 군대를 갔냐면, 예. 그러니까 내가 안 죽어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안 죽여도 다른 사람이 총을 쏘고 죽일 수 있으니까 죽어도 되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 보세요. 영국군과 전투에 용감한 행동과 침착하고 냉정한 영웅다운 활약으로 무공 훈장을 받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일화가 놀라운 게, 그 전쟁이 일어나고 실제로 교전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자기 원래 위치나 자리나 작전을 다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막 교전할 때는 그냥 동료가 죽으니까 여길 지키지 못하고 막 뛰어가다가 다 죽고 그러는데, 비트겐슈타인은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끝까지 자기 논리, 자기 철학, 자기 작전을 지켰대요. 예.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규칙이 이제 여기 왜냐하면은 상부에서 이 규칙을 내렸기 때문에 난 이걸 그랬더니 그게 오히려 냉정한 판단이 되어서 뭐 승승장구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너무 이거를 너무 이게 자기의 논리적 모순을 느꼈던 거죠. 자,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교직을 했고, 뭐 이 나중에 저기가 건축 연구할 때에는 이 비트겐슈타인이 설계한 이 스탠버러 하우스는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나중에 한번 이건 뭐 건축 기행으로 찾아가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정도로, 예, 아주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하우스예요. 예. 그래서 집이, 근데 이게 이제 스탠버러 하우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많아서. 예. 근데 이 집이,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집이 상당히 살기가 불편해요. 예. 그러니까 창문도 뭐 아래, 그러니까 우리 창문은 위에 있는데 여기는 창문이 아래 있다든지, 뭐 침대가 되게 좁다든지, 뭐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그걸 지금까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오류와 편견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뭐 철학을 가져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네. 그리고 이제 예, 케임브리지 대학교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서 스승이 버트란트 러셀인데요. 그 버트란트 러셀이 나중에는 비트겐슈타인을 스승으로 불렀대요. 너무 비트겐슈타인이 뛰어나서 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자, 있어요. 만년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죽었어요. 네. 네. 목사님 다시 돌아오시죠. 목사님 자꾸 지금 건축화면 보고 계신데, 예, 다시 비트겐슈타 이제 철학으로 돌아오시죠. 자, 오늘 이제 드릴 말씀, 논리 철학. 논리 철학의 초판. 이거 책 표지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남아연 전도사님 책 내면 남아연의 뭐 논리 철학 이래가지고 멋있어. 그래서 여기 남아연 전도사 여기, 근데 여기다가 남아연 전도사님 사진 이렇게 막 걸어놓고 막 이러면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싫은데요. 네, 뭐 계속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논리 철학 초고고 첫 책인데 아주 젊었을 때 썼어요. 뭐 나이가 어렸을 때 아니고. 근데 이 책이 되게 복잡해요. 저도 이제 책을 읽었는데 칸트보다 어렵긴 해요. 뭐 수학, 뭐 논리학, 뭐 수리학 총망라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논리 철학 분석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 이론을 적용해서 어떤 결론을 냈냐 하면은, 기존의 철학에서 철학적 문제란
언어의 논리를 잘못 적용했다. 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그림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볼게요. 언어는 세계, 명제는 사실, 이름은 대상. 이것 외에는 보여질 것이 없다. 예, 언어는 세계, 명제는 사실, 이름은 대상. 근데 그게 왜 그림입니까? 예,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 안에 다 담기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에는 하나의 세계가 염습다바 조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그림도 입체적 그림이 아니라 평면 그림을 얘기해요. 이미지로 네. 어떤 언어라는 자체를 네. 언어의 체계를 이미지라는 걸로 지금 네, 정의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그림 이론에 의하면은 기존의 철학에서 계속 답습해왔던 형이상학, 도덕, 윤리학에서 신, 자, 도덕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 이것이 설명하거나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연과학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자연과학이 실제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명언 중에 하나가 논리철학 분석에서 이게 있어요. 우리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말로 표현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세계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눈에 보이고 현상적으로 자기한테 체험된 세계. 그래서 언어는 세계, 이게 현상이에요. 명제는 사실. 예, 완전 현상주의예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냐 하면은 이거예요. 침묵.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했던 거는 말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현상적이나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입증이 아니라 설명이나 표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라고 봤는데 표현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기보다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얘기하고 논쟁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실제 있냐 없냐. 네. 그러면은 이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으로 얘기되어야 된다라는 오히려 역설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이 네. 더 상위의 언어가 되는 거죠. 네. 예. 침묵이라는 표현, 그것도 이제 강력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강력한 표현. 그래서 여기 이게 나와요. 여기 말할 수 없는 것이 증명할 수 없어서 무의미한 게 아니라 구태여 증명하려 했기 때문에 무가치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 네. 보여달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음.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이잖아. 눈물 났지, 뭐 했지. 네. 이러면서 자꾸 그걸 어떤 것들로 견주어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네. 사실 그 본질의 의미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묵비권이라는 것도.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침묵이라는 거를 신비하고 연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네, 침묵하게 되면 그 침묵의 여지를 이제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빌리면 그 침묵의 빈틈을 이제 하나님이나 신이 메운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 비트겐슈타인은 그 유신론적 무신론자인데 예,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논할 자격이 없다 인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리고 좀 이 비트겐슈타인하고 비슷하지만 적극적인 사람은 니체인데 니체는 비트겐슈타인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유신론에 가까운 게 진짜 신을 만나려면은 내 눈앞에 있는 신을 죽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니체의 생각이었고 그게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우리 눈앞의 신은 왜곡의 신이다. 그걸 죽여야지 진짜 나로 찾아간다. 이게 니체의 생각이고 비트겐슈타인은 찾아가고 말고도 없다. 내가 신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실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깨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결국은 이 신학에서 철학을 자꾸 그 신학의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네. 철학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 말할 수 없는 세계, 그 근원의 세계, 네. 신의 세계로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논리를 계속 캐고 들어가면 네, 그렇죠. 결국은 논리가 아닌 지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의미와 무의미도.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가 그 시점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사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세계가 되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유명한 입장을 이렇게 유명해졌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 당연한 거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이 당연한 거를 거부하는 게 철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존의 철학에서 적용하는 철학적 문제란 논리를 잘못 적용했다. 이 언어의 논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문장, 세계, 그리고 실증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 그리고 따지려고 했고 입증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성경에 대해서도 뭐 이때 이 비트겐슈타인 초기 철학이에요. 비트겐슈타인 초기 철학 때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폄하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없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고도의 사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없는 대상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이제 이를테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과연 부활이 실증한 거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실증한 게 아니라고 봤던 거죠. 실증한 게 아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라는 신은 부활해야 된다라는 입증,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그거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생각이에요. 예. 자, 초기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이제 후기 생각에서는 이게 많이 바뀌어요. 철학적 탐구라는 게 이게 두 번째 책인데, 그래서 아마 책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책을 내고 이게 이력 비트겐슈타인을 스타덤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철학적인 모든 시도가 언어를 왜곡시킨다라는 이른바 철학 원죄론을 이제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지금까지 플라톤 이때부터 했던 거는 모두 왜곡된 철학적 오류였다는 거죠. 신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자체가 철학에 대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오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철학적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논리 철학이라는 건 그거를 개진해서 책을 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 말년에 가니까 이것만이 아니다. 실증의 범위가 또 다른 범위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깨달았던 게 간단한 내용인데 심오한 게 이 언어가 하나의 공통된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바로 가족 유사성이라 불렀어요. 예. 이 가족 유사성은 오늘날 그 텍스트하고 컨텍스트란 말 아시죠? 텍스트는 이렇게 정해진 텍스트, 컨텍스트는 그 텍스트를 이루는 전후 상황. 그게 요 가족 유사성의 시작, 그러니까 컨텍스트란 말이 요 가족 유사성에서 유래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언어는 놀이라고 이제 그래서 언어 게임이라고 랭귀지 게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언어라는 것은 대상을 딱 하나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과 대상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A를 B로 바꾸거나 B를 A로 바꾸는 이러한 언어의 게임에 의해서 어떠한 가족 유사성, 그러한 어떤 유사한 본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명료하지 않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그러니까 예전에 논리철학 소고 때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A가 바로 표현되는 A로만 봤던 거죠. 만약에 이거를 컵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어를 쓸 때 컵이라는 단어는 컵에만 국한시켜야 된다. 이제 그게 초기의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었다면 후기의 철학적 탐구의 생각은 이걸 컵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게 본질적으로 컵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컵에다가 만약에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고 이 컵에다가 만약에 독약, 포이슨을 담으면 독약이 되고 그래서 이 언어는 이 대상을 가르치는 것이 실증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대상의 쓰임새, 이 대상의 뉘앙스, 이 대상의 흐름까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실증이다. 그러니까 실증의 범위를 넓힌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실증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좀 대해서 해석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해석학. 이게 이른바 해석학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초기에 뭐 만약에 예수께서 네. 뭐 부활하셨다라고 네. 하면 그 부활이라는 개념을 인간이 실증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앞뒤 전후 맥락을 보면서 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네. 사실 콘텍스트가 같이 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좀 이걸 구분을 좀 러프하게 하면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이 구약이라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는 신약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구약은 있는 것만 얘기해야 된다. 근데 이 논리 철학 초고는 아주 유효했던 건 당시의 철학이나 신학이라는 게 변증이나 입증에 매달렸다는 걸 반성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추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다, 이거는 이런 거다. 그리고 추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마치 고정된 정의인 것 마냥 이렇게 내세운다는 거죠. 예,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도 이게 맞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깬 거죠. 그러니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실증되지 않는 것은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건 신비의 영역으로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후기의 이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는 그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직접 표현하진 않았지만 저는 간접적으로 그 침묵하는 영역,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이른바 컨텍스트, 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예를 들어서 컵이라고 했을 때 이 컵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에 의해서 그 말할 수 없는 침묵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긍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 사실은 그 네. 침묵이라는 걸 컨텍스트라는 것과 연결성을 갖게 되면 네, 사실은 그 침묵의 언어, 컨텍스트의 언어가 네. 현상의 언어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현상의 언어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해석학으로 많이 넘어가서 예, 이런 어떤 논리에 실증되고 있는 부분, 실증의 범위를 뭔가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국한시키고 그런데 그 실증된 범위 내에서 실증된 A와 B들이 그러니까 실증된 언어들이 서로 갖는 그 컨텍스트, 상관관계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을 줬다라는 점에서 예전의 접근 방법하고 이거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의 접근 방법은 실증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실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하려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었다면 비트겐슈타인의 방법론은 실증을 범위를 놓고 그 실증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뉘앙스, 그 차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철학계에서는 그건 놀라운 변화다. 예.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예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세계구나 라는 걸 네. 이해하게 됐을 때 네. 이전에 있던 오히려 그 우리가 가졌던 감각이나 네. 현상의 어떤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이거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철학이나 또 이 지식인들의 어떤 지점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굉장히 하급하게 그렇죠. 저급하게 맞아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컵이라고 말하면 되게 세련되고 못한 것 같은 마치 이것은 이것은 뭐 달빛의 운동이요 막 이러면서 이 모호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실체에 대한 언급 대신 네. 오히려 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는 거를 증명하는데 네. 오히려 소모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오히려 현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굉장히 속되는 것 같은. 네. 근데 맞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현상에 대한 그리고 내 감각에 대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시용이 있을 때 사실 이거에 너머에 있는 세계가 보이는 건데 네. 그게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대면은 하지 않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추구를 할 때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한계를 통한 네. 무한계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계의 인정이 정확히 안 되면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에 대한 인정이 오히려 투철할 때 그 사람이 위대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사과하는 방법도 상대방에게 자기가 낮춰지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는 바로 거기서 비인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행위도 사실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실증할 수 없는 것을 입증하려는 그런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성경에서
네.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존재다. 네.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게 네.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같이 가는 건데 네. 보통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그것만을 계속. 근데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이 훈장을 받고 이랬던 거는 네. 어떤 면에서는 그걸 그냥 준수하면서 모범적으로 따랐다라는 게 이 후기에 와서는 그 컨텍스트에 의해서 아닐 수도 있었네라는 게 알려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계속 기뻐해라 이것만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는 기뻐해야 되니까 기뻐해야 돼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기뻐하는 척하고 있는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친절한 척, 착한 척. 네. 나는 사실은 그게 안 되는 존재구나. 그렇죠. 라는 걸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너머의 세계에서 음. 선택이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컨텍스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인 요 교훈은 되게 간단한데 아주 심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입증할 수 없는 걸 입증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입증할 수 없는 걸 입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한계 인정.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침묵을 우리 인정한 이 한계의 세계 안에서 그렇게 유희 느껴보려고 했던 거. 그걸 언제 언어 게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맥락이 십자가 부활인데 네. 십자가 없는 부활을 선호하게 되는 게 네. 사실은 현상에 대한 인식 없는 네.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죠. 예. 자, 이제 이 오선비라는 이 학자가 브런치에다가 자기만의 쓰레기 철학 강의라고 해가지고 뭐 주저주저거린 게 있는데 별로 뭐 영향가는 없어요. 아니 뭐 이분의 글에 영향가 없는 거 아닌데 요 비유가 비슷한 거라서 소개해 드릴게요. 언어 게임. 후기 철학이 철학자 탐구 때인데 요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욕쟁이 할머니네 갔는데 뭐 이 쌍놈들아 밥 처먹으러 그냥 에이 빌어먹을 놈들아 뭐 이런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할머니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를 문화적으로 축적이 되었다라면은 할머니 말이 구수하다. 근데 만약에 이삭 씨가 그런 문화를 이해를 못해,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삭 씨한테 막 뻑뻑뻑 이래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인간이 그렇죠. 이 인간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만약에 유명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 하려고 앉아 있는데 야 이 미련한 가족들아 결혼은 무슨 이 빌어먹을 놈들아 하면은 파혼이 된다. 자, 이게 바로 같은 언어의 쓰임새 중에 언어 게임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유명한 거 있어요. 참 이 사람은 참 독특한 사람인 게 마지막 죽을 기회가 왔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네, 근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다네. 죽을 병 걸렸다고 의사가 말해줬대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은 당장 죽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죽을 때까지 계속 그냥 죽는 거에 대한 어떤 기쁨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한계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네. 왜냐하면은 침묵이라고 얘기했던 네. 그 가치가 사실은 그 말할 수 없는 세계가 비트겐슈타인한테는 굉장히 동경이고 그 세계가 큰 세계인 거죠. 근데 이 현상이라는 세계에 증명될 수 있는 것밖에 말할 수 없는 이 현상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 의지가 사실은 그게 현상이 끝나는 상태. 맞죠. 네, 그 너머의 세계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직 현상에 묶여 있는 사상이었지만 네. 자기 내면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동경은 네. 그런 부분들이 네. 바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97년에 여기 그 신해철 혹시 아세요? 다? 이삭 씨 신해철 혹시 모르시죠? 뮤지션 중에 유명한 뮤지션이 한국의 뮤지션 중에는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보다도 더 높게 좀 평가하는 윤 씨 알죠? 네. 네. 이진혜 대표님도 신해철 좋아하셨나요? 무한기. 좋아하진 않았어요. 인상이 우리 대표님 좋아하는 인상은 아니죠. 진짜 네. 미소년 같았어요. 그렇죠. 서강대 철학받지. 이상해. 네, 사람이 그때 살이 찌면서 이상해졌어. 제가 볼 때. 하여튼 뭐 그래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넥스트를 신해철이 해체한다고 나오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그룹을 하나 지은 게 있어요. 그게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비트겐슈타인을 결성하고 신해철이 했던 음악 중에 하나가 모든 샘플링을 다 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음악적 데코레이션을 다 지우자. 그리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음악을 뭐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음악이 되게 난해해가지고 음반이 별로 안 팔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 방탄소년단도 비트겐슈타인을 얘기하지 않았나? 비트겐슈타인.
저기 목사님 집중해 주시죠. 오늘 왜 이렇게 뭐 BTS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자,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네, 목사님. 여기 주어진 거에서 이렇게 계속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 이분은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을 좀 일상에 적용하는 분이에요. 뭐냐 하면 비트겐슈타인이 주는 그럼 이런 철학이 우리한테 무슨 유용함을 주냐 그런 건데 이런 거 있어요. 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인 메모들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요. 만약이라는 걸 하게 될 때 비극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진 사람한테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 유가족들이 항상 어제 그런 걸 타지 않았으면 비행기를 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if라는 거를 근데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주어진 것 안에서 감정을 소모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그 사건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후회를 낳는다. 근데 우리 유진이가 잘하는 건데. 예. 아 그래요? 어머나. 예.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이게 어떤 분들은 혹자는 물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고 있는 분들 복귀를 하면은 그 다음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나한테 지금 주어진 사건을 있는 그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우고 그냥 나한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만 생각해라. 근데 이제 현상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네. 인정한다라는 네. 걸 오해하면 네. 이런 수혜로 넘어가게 되는 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내가 그랬지. 네. 여기서 멈추지 않아. 네. 그랬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인정을 한다는 것은 네. 사실은 그랬지. 그럴 수도 있지. 네. 맞아요. 그럴 수도 다음에 있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예. 된다면 나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 안에서 이거를 그냥 무감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진혜 대표님이 싸우셨는데 누구와 싸웠다라는 원인이나 내가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노력하기보다는 왜 싸웠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 싸웠을까라는 그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그 분석이 나한테 이제 시스템이 되니까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복하게 되지 않을 수 이게 있다. 현상에 대한 분석이죠. 네, 근데 그렇죠. 안 그러면은 없는 것을 내가 자꾸 끄집어내요. 예. 안 만났더라면, 예.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 이러면서 예. 그건 실제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계속 그걸 파고드는 거죠. 그렇게. 네. 이번이 이제 과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네. 전에 있었다. 그럼 이제 미래 쪽에서 이런 어떨까라는 생각. 그 미래에 대한 생각도 비트겐슈타인은 사실은 자르긴 해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도 이제 요건데 비트겐슈타인이 비유가 사고방식을 구속한다라는 건 안에 비트겐슈타인은 시간이라는 단어는 무의미하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편의상 우리가 보기 위한 기호인 것이지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게 되게 독특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네. 현재를 살고 있는 네, 오늘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이게 비유가 사고방식을 구속한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조금은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이고 되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하면 진보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끊임없이 자기가 침묵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하나 들면은 비트겐슈타인 수업이 되게 인기가 없었던 게 실제로 되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인기가 없었던 게 칸트하고는 달라요. 칸트는 90분 수업을 한다 그러면 90분 내내 비유도 쓰고 막 사람 얘기하면서 막 달변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 수업에 대한 예가 있는데 딱 그걸 딱 두 마디 하고 끝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90분 동안 목사님이 우리를 딱 이렇게 딱 데려다 놓고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침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침묵. 그리고 이제 90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비트겐슈타인이 고지식해서 자기가 강의가 90분 맡았으면 90분을 딱 채우는 거예요. 90분 동안 침묵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예술 중에 존 케이지라고 혹시 이삭 씨 들어본 적 있을 수 있는데 그 존 케이지가 작곡한 음악 중에 3분 20초라는 음악이 있는데 3분 20초 동안 피아노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
예. 그리고 3분 20초 딱 채우고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연주회 때 찾아갔던 사람들이 막 깜짝 그게 놀라고 이제 막 그 기함을 피자님 토하고 한대막이 시작이었는데요. 그때 관객들이 내는 소리를 예. 음악으로 했어요. 그때 입장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뭐 70만 원 정도였대요. 그 왜냐하면 세계적인 철학자 존 케이지가 음악회를 한다 뭐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그 닌텐슈타인도 네. 음악 절대음악이 음악 감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 언어 자체도 보면은 예. 그 음악적 용어도 되게 많고요. 예. 굉장히 리드미컬해요. 예. 그래서 시적이기도 맞아요.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법도 절대적 비유나 자기가 이른바 사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었대요. 초기에 그냥 딱 있는 사실만 전달하는 거에 노력했던.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예. 보면 이제 문장을 쫙 나열해서 책을 쓰지 예. 않고 예. 그때 떠오르는 악상처럼 이 쪽지와 메모를 네. 이렇게 쌓아놨던 거죠. 네. 순간순간에.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되게 감정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은 거죠. 전쟁에서 그 부모님한테 자기 동료가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죽은 동료와 어머니한테 제 동료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다. 뭐 총을 2발 맞고 여기 심장이 찢어져서 죽었습니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감정에 고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그걸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예술 쪽에서는 네. 그런 과정을 하는 많지 않아요. 아니 근데 예술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이 미학적으로도 되게 많은 기여를 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건축에서 이게 미니멀리즘이 비트겐슈타인 철학에서 많이 유래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쓰임새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 치워라. 주요 목사님 그거 잘하시잖아요. 주요 목사님은 쓰임새가 있는 것도 다 치우시는 경향이 있는데. 나 처음에 놀란 게 쓰레기통이 없어 여기. 그래가지고 맨날 이 휴지 붙잡고 이거 어디다 버려야 돼? 아니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주요 목사님이 비트겐슈타인을 좋아할 만하다 뭐 이렇게 평가가 돼요.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좀 반대가 막 이렇게 말을 막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 건지는 뭐 그런 스타일인데 비트겐슈타인은 좀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보가 없다. 이 얘기는 대부분 침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근데 그 침묵 속에서 깊이 탐구하게 되고 깊이 탐구한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게 사실은 또 혁신적인 게 된다. 그런 면에서는 여담인데 제가 이제 책 쓰기를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책을 쓰지 않았나.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예. 명언이라는 괜히 맛있어가지고. 수많은 데서 시각돼서 소리를 딱 유효했던 걸 명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쪽지를 남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인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줄줄줄줄 막 밀려서 쓰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막 줄줄줄줄 쓰면서 네. 그 중에 어떤 게 이렇게 딱 걸리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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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은 그 딱 걸리는 말이 아니면 안 쓰고 싶은. 그렇죠. 이제 저는 얻어 걸리는 쪽이고 주요 목사님은 그냥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신 거죠. 제가 선호하는. 예, 그래서 저는 비트겐슈타인은 근데 인정은 해요. 예, 이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은 하고 그 다음에 쉬운 설명이란 자세한 설명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비트겐슈타인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할 때 오해가 일어난대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도 사실은 아이들이 이해 못할 거다라는 편견을 버려라. 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네. 이미지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해라는 표현이. 네. 사실 그 입체적인 요소를 응축해서 딱 보여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예. 색다른 것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런 거 잘 이해 못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세하게 설명을 비유를 들어서 또 뭐 록펠러 비유라든지 뭐 부자 비유 같은 거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왜곡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네.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설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설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가 비트겐슈타인의 규칙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사실은 어제 네. 설교를 하고 되게 좀 자괴감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설명이 되나?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소질이 없나 보다. 막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딱 문자가 온 거예요. 한 성도한테. 그래서 저에게 어제 주신 설교 말씀은 오늘 영적 체험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제 기도가 바뀐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예전에 내가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했구나 라는 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후기가 없죠?
그걸 종합해서 이제 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딱 보면서 알아듣는구나. 음. 내가 너무 이 선입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네. 이상희한테 가서 이상을 뭐 했잖아요. 뭐 종합판인 것 같다고 알아듣는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한 좀 오해? 오늘 저 목사님 사람이 하는 거야. 예, 저 사람이 못 알아들을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 그 젠더 차이에서도 이게 되게 많이 오해가 일어나요. 남자는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야. 여자는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야라는 게 오히려 서로 간에 편견을 일으키고 그게 남녀 간의 다툼의 가장 근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넌 이해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시켜 줄게라고 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이해시켜 줄 때 꼰대가 되고 여자가 남자한테 이해를 시켜줄 때 왜곡된 편견으로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편견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구조에 대한 예. 이해보다는 네. 남자냐 여자냐 이거에 너무 인식을 딱 그렇죠. 길러서 예. 표현하는 습관부터 학습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전도사님도 다 두 분 계시지만 너무 설교를 뭐 잘 알아듣게 해야 된다. 그들의 뭐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감정에 맞춰야 된다에 너무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진 씨도 시를 쓰지만 시를 뭔가 이해받으려고 쓰는 것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예, 아름다운 시어, 감상적인 시어에만 뭐 매몰될 필요는 없겠죠. 유진 그래서 씨가 요즘 뭐- 가전제품 설명서를 어려우나 나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식은 믿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잠정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과학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진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과학이라는 거는 그때의 실증적 현상에 대한 분석인 거지 이 분석이 도그마는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돼서는 안 과학의 된다. 가장 큰 매력은요. 과학자들은 네. 얘기하지만 언제는 변할 수 있다. 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학을 진리처럼 생각하게 되면 네. 그게 안 바뀌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말의 풍요가 세계가 넓어진다는 역설처럼 보이지만 요 말의 풍요라는 건 아까 언어가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언어 속에서의 그 컨텍스트, 주고받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잠깐 성경 언어하고 대입을 해보면 성경 언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좀 흥미를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의 언어 자체는 그냥 스토리텔링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똑같은 텍스트로 예수님 태어나서 말구유에 태어났다가 어떻게 돌아가셨어. 그랬는데 그 말의 행간과 행간, 사이와 사이를 느끼게 되는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성경이 계속 쓰여져 가지고 네. 예언처럼 2022년도 몇 월 며칠에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더 명확해지느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의 텍스트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음. 텍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네. 텍스트와 텍스트 네, 텍스트와 그 텍스트 언어를 사이. 이해하고 있는 그 네. 아우라를 사실은 예, 예, 그렇죠. 그 광휘라고 하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빛을 느끼는 게 바로 말의 풍요다. 근데 이런 것들을 비트겟에다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말 배우는 훈련, 독서법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는 안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네, 결국은 문학의 네. 꽃은 시로 가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침묵을 최소한 언어를 다 아, 배제하고 맞습니다. 왜 한숨을 쉬어요? 아니 제가 좀 여담인데 딴 건 다 데뷔했는데 이 시는 데뷔를 못해. 시간 공모전에서 상을 못하겠어요. 네, 신춘문예에 많이 떨어졌었어. 안타깝게. 왜냐하면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늘려 쓰는 걸 맞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오해, 이건 좀 잘 분석을 할게요. 짧은 문장이 간결한 문장은 아니다. 네, 사람들이 또 오해를 갖는 게 글쓰기의 오해가 그 문장을 함축적으로 짧고 간명하게 써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문장은 언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 이건 또 텍스트가 다르죠. 이건 데리다하고 다른 생각인데 문장은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최소 담은 거에 불과하지 거기 안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오히려 얘기하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이 글을 읽는 태도가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에 길들여져 있는데 그건 오히려 자기의 왜곡된 생각을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상상력인 거죠.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오히려 잘못된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의 짧은 문장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쓴 메모나 글들이 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드냐라고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의 글이 이해하기 힘들다기보다는 그 글을 그냥 자기가 빨리 자기 안에서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 사실 우리가 요즘 네. 쓰는 문자나 뭐 이런 부분들
네. 뭐 옛날에 그죠? 헐 이거 짧은 글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서 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문장은 타인이 읽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문장이라는 건 결국은 네. 나 혼자 감상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감상용으로 쪽지를 썼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이걸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장은 관계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맞아요. 읽고 있는 사람들하고 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얼만큼 소통의 교감이 되느냐가 네. 문장의 퀄리티를 맞아요. 좌우하지 않나. 네. 참.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문장 볼게요. 이 부분은 저기 한국 철학자신데 요 한국 사회의 언어 구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게 다루진 글이에요. 한국 사회의 언어 구조는 비트겐슈타인이 볼 때는 좀 기가 찰 정도로 너무 많은 상상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 뭐 가짜뉴스가 네. 거의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지금 언론 지형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게 있어요. 뭐, 근데 이삭 씨도 미국에서 생활했잖아요. 근데 미국 언론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긴 해요. 뭐냐 하면은 하나의 트럼프를 다룰 때, 우리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할 때, 하나의 트럼프를 다룰 때 폭스뉴스가 다루는 것과 CNN이 다루는 것은 천양지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한 문장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한 표현을 폭스뉴스에서는 찬양의 어떤 일면도 아니면 정말 의로운 투사. 근데 CNN은 완전히 쓰레기의 말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되죠. 한국의 언론도 이제 이런 지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겨레하고 조선일보. 네, 어떤 논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자 만약에 이것만 좀 말씀드릴 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번에 어떤 그 사람들하고 좀 소통하는 말들을 했나 봐요. 저를 문바라 부른다면 기분 좋네요. 하하하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 뭐 그렇게 맞죠. 예,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언론은 격이 없고 소탈한 대통령의 모습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언론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가 어느 때인데 점점점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언어의 구조가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고 사실은 어떤 상태도 자기가 생각하는 프레임,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명제 중에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거였어요. 표명할 수 없는 게 존재한다. 아까 침묵의 영역이죠.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주목할 만하죠. 그 표명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를 나타낸다. 네, 이게 신비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뒀을 때도 아까도 나한테 일어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때로는 기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비극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침묵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타인도 침묵으로 위로해 주는 방법도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 신학적으로도 저도 이제 뭐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분석적이긴 편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결론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분석해서 그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실증하는 것 이상의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런 것도 조금은 통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 우리가 사실 메시지 전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어렵구나. 네. 뭐 어제 제가 얘기한 건 정말인데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포인트들에서 네. 왜냐면 그거는 각자 안에서의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각자 사실은 뭐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도 있지만 없는 그 이름이 없는 별들이 사실은 있는 별들의 존재를 드러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자에게 있는 언어들이 네. 어떤 면에서는 그 조합을 이끌어낸다. 네. 네, 오늘은 이런 정도의 스타일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네. 신학적인 측면으로는 그럼 같이 얘기하면서 맞다라고 봐야 예, 이제 저는 비트겐슈타인 중에서 신학적인 측면이 저는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한 거는 그 침묵이라는 지점이었어요. 그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체험했을까라고 봤을 때에는 침묵으로 체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솔직히 그 인생의 전기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자기 행위의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자기 종교심, 그리고 누이를 속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묘면하려고 했던 마음들, 예, 그리고 롯한테는 짐짓 자기가 통 큰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롯을 시험한 거잖아요. 너가 가서 먼저 개척해 보면 내가 하겠다. 이런 어떤 이기주의. 예.
그러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른바 어떤 교훈을 얻는 거나 저 사람의 노하우를 얻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안에 하나님 없음을 조금은 긍정하고 나머지 요소를 침묵으로써 하나님한테 돌려드린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들고 해요. 예를 들면 네. 저는 언뜻 이제 생각이 음. 드는 게 그렇게 보면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이 패턴이나 네. 어떤 부분들이 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일반적으로 음. 아브라함이든 뭐 네. 모세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말들, 인간의 언어들, 네.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네. 표현들,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네.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유일한 언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우리가 침묵이라고 생각해 설명할 수 음. 없었던 그 침묵의 세계에 있던 그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이 네. 이 침묵이 아닌 세계로 넘어온 네, 그렇죠. 그 반응이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침묵에서 있었던 말씀에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이른바 신을 모시고 있었던 그런 실증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깨지죠. 얼마나 오류였던지를 보여주는 게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네. 침묵의 네. 침묵의 현황. 예, 그렇죠. 침묵이 우리 세계로 들어와서 진짜로 느껴졌을 때 사실은 그 침묵은 네.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었던 수많은 언어들을 네. 해치고 음. 깨고 하면서 아 다른 세계가 네. 있었구나 맞죠. 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제선을 지나고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신을 내 안에서 실증하려는 노력이었던 거고, 제사 행위가. 근데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제사를 통해서 신이 우리한테 실증되는 게 아니다. 실증될 수 없다라는 그 한계 인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낸다.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한계 인정은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면 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컵이 시라는 형식에서 쓰여질 때 시인들에게는 이게 컵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컵이라고 썼는데 이게 컵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아보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 현상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text에 적혀 있는 것에 너머의 세계를 읽는 방식도 사실은 그런 거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으로 무슨 개념이지라고 했을 때, 침묵이 아닌 세계로 들어왔구나. 네. 그렇다면 침묵이 아닌 세계에 지금 막 남발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깨버리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증명해 사실 주는 십자가 신학으로 보면 그게 침묵이 아닌 것을 침묵으로 돌리는 게 십자가. 왜냐하면 죽음이니까 그렇죠. 그게. 죽음이니까. 예, 그렇게 된 거. 현상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던 세계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맥락. 그래서 오늘 또 맞습니다. 이제 또 질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제 어저께 10시까지 노동하신 진영준 교수님 어떠세요? 몇 시까지? 야, 저녁 10시까지 있었대요. 어디에요? 교회에. 왜? 진짜 그렇죠. 드디어 오는 겁니까? 현타가. 야,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야, 현타 진짜. 야. 남전도사님의 예언이 이거는 야. 남전도사님은 지금 그런 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도 뭐 남전도사님 주변에 그 남현 전도사님 주변 전도사님 그 동기들 때문에 아마 다 소식을 듣겠죠. 저도 과거에는 그랬죠. 지금이 아니라서 행복할 뿐이죠. 뭐. 침묵의 사역을 하고 있죠. 침묵의 사역. 그러네요. 이렇게 모임하고 있는데 저렇게 온라인에서 예. 여기서 이렇게 딱 이러겠다. 예. 랍비처럼 막. 예. 진영 오늘 얘기 듣면서 예. 저는 오늘 사실 집중을 잘 못했어요. 지금 교회에서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오늘 예배 신청하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엄청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신청해요? 무슨 예배 신청? 예, 현장 예배가 열려가지고 지금 월요일부터 근데 일요일 날 드릴 예배를 신청을 해요? 네네네네. 큰 교회 나보네. 그래가지고 야, 뭐 그냥 전도사는 절대 쉬지 말라는 거네. 매일매일 일하라는 얘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은 쉬어야지.
그래서 저는 주희연 목사님께 녹화본을 따로 받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 월요일날은 쉬어야지. 신청을 월요일부터 네. 노동권을 인정해 달라고 그래. 그 거기다 문자 보내세요. 음.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돼, 목사님. 그럼 잘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올려고 신청을 한단 말이야. 네, 15초 만에 마감되고 막 그래요. 와. 야, 우리 교회가 상상하기 어려워. 티켓팅이네 티켓팅. 티켓팅 수강 신청보다 더 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저는 이게 지금은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예. 머리가. 그러면 어떻게? 인선님. 예. 아, 저는 원래 언어나 언어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불교 교리 중에서 누가 말한 것 같은데, 언어는 다른 것을 지명하기 위한 기호다.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는 또 번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나라별로 번역. 오늘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다 한계점이 있는 기호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찰이 되면서 또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지잖아요. 이게 오고 가는 어떤 접점에 대해서 그 경계와 이런 것들이 안에서 사이에서 되게 드러나는 것들이, 아무래도 저도 뭐 원서를 읽을 때랑 또 번역본을 읽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고 또 해석이 다르고 사고가 달라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한계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번역에 관한 이 사람의 생각도 궁금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어쩔 수 없이 번역본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번역이 많이 됐다는 건 그만큼 인선이가 이제 충돌이 많은 부분들이고, 사실 근데 그 충돌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언어의 껍질을 벗길 수 있는 도구가 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는 번역된 것을 또 그 충돌이 있는 상태의 번역물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커다란 이야기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유전점이 이제 원어를 그래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목사님도 원어라는 걸 또 한국말로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 그렇죠. 전문적인 건 바이링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영어나 뭐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스며드는 상태. 한국어를 얘기하면 영어로 당연히 떠올리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뭐 인간의 능력이 그런 게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언어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고 영적인 언어에 대해서의 이 바이링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훈련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링거가 태어났을 때부터 물리적 훈련이 가능한 거지, 없는 능력을 갑자기 뭐 천재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래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사님처럼 언어를 기립하고 빨리 넘어가는 거죠. 갑자기 또 그러니 또 그러니까 이 아니 넘어서다니 또 언어가 진짜 맞지. 침묵의 언어는 사실 번역이라는 영역에서 조금은 다른 침묵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언어에 속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침묵의 영성을 주장했던 수사들이나 그 이유가 있어.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그 요즘에 뭐죠? 아이 콘택트인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 콘택트는 사실 그 미술가였던 그 사람의 퍼포먼스에서 등장했던 건데,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오히려 소통에 서로 더 많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침묵의 언어에 어떻게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느냐가 그렇게 보면, 그래서 왜 우리가 정말 감정이 격해지거나 할 말이 많아지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더 알아듣는 서로의 감정을 보면, 이제 그런 식의 언어들에 대해서 좀 눈뜨게 하는 게 스페인스타인이 얘기를 하겠다. 네. 와,
아니, 목사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아, 들리긴 하는데 약간 좀 웅웅거려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마이크를 똑같이 쓰고 있는 혹시 지금 잘 들립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럼 얘기하세요. 저는 비트겐슈타인 뭐 별 관심 없었는데 유명한지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뭐 침묵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 자체는 어차피 워낙 유명한 거다 보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결국엔 침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중지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내릴 수 없는 개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개념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는 건데 근데 그게 사실 어떤 정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일보 후퇴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몇 보 전진을 위한. 근데 그게 어떤 자기 안에서의 질문을 되새기게 하게끔 하는 오히려 본질이 무언가를 더 파악하기 위한 그 침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그 침묵은 가만히 그냥 있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내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좀 더 던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 한계점을 지어주는 걸 보면은 약간 철학사 안에서도 칸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한계를 규정했듯이 비트겐슈타인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한계를 또 다시금 아예 그 어떤 불가지론에서 멈춰서 침묵이라는 새로운 또 하나의 행동으로 또 이렇게 우리한테 답을 내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든 칸트든 어떤 인간의 이성의 그런 계속된 발전이나 어떤 무한한 희망보다는 한계를 내려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역사에 남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 이전에 헤겔 같은 사람은 되게 정반함이라는 침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실 정반합이라는 거에는 항상 무한히 발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절대 정신의 개념을 가지고서 인간의 이성을 무한 긍정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 개념에 굉장히 반대되면서 중요한 개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트겐슈타인의 그 침묵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헤겔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를 정해줌으로써 인간이 나아가고 있는 그 절대정신이라는 헤겔만의 그 개념을 오히려 우리가 어디까지를 정반합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그 침묵이라는 그 한계점이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한계가 여기까지만 갈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데드라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또 다른 신호탄 같은 시발점이 되는 개념 같아서 오히려 우리가 침묵을 하는 연습을 좀 더 하는 게 중요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하연이가 얘기하는 중에 판단 중지라는 그 단어가 좀 귀에 꽂혔는데 그 인문 사회과학 연구 중에 질적 연구를 한다 그랬을 때 뭐 그 어떤 사회과학 연구에서 인류를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같이 적고 뭐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사실은 질적 연구를 하는 입장의 어떤 부분인데 그랬을 때 이 판단 중지, 판단 유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침묵이 아니고 내가 그 리서치를 이 사람하고의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문화에 대한 조사 이거를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를 계속 분석하면서 털어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충분히 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정말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했구나. 그리고 이 단어 중에서 중복되는 거 혹은 이게 조금은 그 사람이 생각하다가도 잘못 오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낸 상태를 이제 판단 중지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연구를 더 이상 못할 만큼 분석을 더 이상 불가능할 만큼 된 상태를 이제 판단 중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자료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질적 연구는 통계를 해서 몇 더하기 몇은 뭐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삭이에 대해서 알려면 이삭이한테 우리 왜 아이트나 이런 거 검사할 때 그럴 거예요. MBTI냐? 비슷한 질문인데 같은 유형인데 여기서 나왔다가 나중에 나왔다가 중간에 나왔다가 계속 교차를 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같은 질문의 유형인데 10번을 대답했을 때 두세 번은 딴 얘기 하더라. 그럼 그게 자료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털어버리고 똑같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꺼내서 자료로 삼는 거죠. 예. 그게 판단 중지라는 어떤 게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침묵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침묵이 그냥 말을 못하니까 그냥 참고 그래 설명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어떤 것들이 침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거를 계속 판단하기를 멈추는 거.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정말 발견의 중요한 가치나 단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하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예.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왜 판단 중지를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게 제가 판단 중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게 예전에 현상학 공부할 때 그 후설이 판단 중지라는 용어를 이제 썼었는데 에포케라고.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표현 자체가. 그 현상학도 결국에는 지금 있는 인문과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기초 학문이었으니까 그게 아마 다른 데로 또 아마 확장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갑자기 아까 들었는데 좀 까먹었었던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언어가 결국엔 그 문화를 같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끼리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 체계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 언어를 이해한다는 게 문화까지 결국엔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이해할 때 결국엔 컨텍스트 자체도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한국 교회에서 했던 게 컨텍스트를 너무 무시하고 텍스트 자체만 너무 바라봤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성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역사적 맥락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그 언어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한데 정말 그거를 너무 안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었나 그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우리 이상님. 우리 예술가, 아티스트. 마이크를 좀 돌려드려야겠다. 우리 이삭이 이야기가 잘 들리세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배우면서 좀 소통이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연 소통을 할 때 무엇을 목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지 지금 이 사회 안에서 과연 목표가 우리 자신 인정받기를 원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아니면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소통을 하는 걸까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말을 하는 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증명받기 위해서 아니면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소통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침묵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한계의 한정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해왔고 이제 우리가 지금 소통하는 거에서도 목표 중에 한계가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뭘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그 새로운 걸 만듦으로 인해서 계속 디벨롭이 되고 우리는 진짜 거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거를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처음엔 그렇게 보였는데 과연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까지 가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좀 그 침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그리고 예술 쪽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어쨌든 그냥 논문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안 보여지는 거를 보여주는 게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술 쪽으로 어떻게 또 소통을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 좀 그런 것들 계속 그냥 머릿속에서 돌고 있어요. 너무 지금 이게 엄청 생각할 게 많아져서. 저는 이삭이 얘기 중에 사실은 이제 목적이 없는, 근데 이런 거죠. 우리 성경에서 에녹 이야기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데 세상에 더 있지 않더라. 사실은 세상에서 살았냐 안 살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실 세상에서는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미친 거 아니야?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지? 목적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목적성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 학위를 드리기를 합니까? 뭐 여기서 주원규 목사님 해서 우리 무슨 헌금을 걷어드립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무목적성인 거죠. 그럼 결국은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고 있지만 거기에 내가 주도 알리고자 하는 증명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성이 없어지면 사실은 말을 하고 있어도 그건 침묵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특히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기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나는 정말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세상에 의해서는 증명되지 않는 침묵의 언어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침묵의 언어에 능해질수록 사실 내가 무슨 수도하고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어서 침묵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언어, 세상과 다른 해석, 이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왜냐면 그 유통성은 증명과 목적성이 있을 테니까 나를 알리든지 그거를 뭐 보여주든지. 그런데 사실은 예술을 하든 뭘 하든 내 세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과 소통되는 것들이 아닌, 그러니까 소통이 되냐 안 되냐는 별로 나중엔 중요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침묵의 언어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한다 그랬을 때 단순히 말을 그냥 안 하기 때문에 침묵이 아니라 주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못 알아들으면 그 침묵이죠. 그렇죠. 세상엔 없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없는 얘기를 있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저는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던 컨텍스트의 상황으로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고린도전서 들고요. 보면 그거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얘기하는 거. 예,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결국은 그렇다면 침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세상의 그 증명, 이해, 뭐 인정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 되지 않는 언어. 그럼으로써 더 평안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게 하늘의 언어가 되는 거겠죠? 표현할 수 있어요. 증명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든다. 자기는 하면 그렇죠. 그냥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대다수는 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이름 알리려고 사실. 아니 이름은 남기려고. 남기려고 아티스트로서 뭐 유명해. 아니 뭐 목사님 맨날 늘 얘기하시는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그래서 침묵의 지평을 우리가 이삭의 얘기 통해서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그래서 이제 맨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냥 하는 거, 그냥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그 부모님들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뭐 그랬잖아요. 공부 안 하면 배달가 된다고 어떤 학원에서 또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결과를 같이 끌어오죠. 너가 이렇게 하는 건 이런 이유야.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런 이유야. 근데 그 목적성이 깨지면 사실 그게 침묵이다. 세상에는 들리지 않는 언어. 그런 언어가 되지 않고. 우리 그런 언어를 잘하고 있는 시인 유진님. 비트겐슈타인은 유진님을 위한 철학자다. 맞아요. 오늘 들리세요? 얼마나 중요한 얘가 말씀하시는지. 그냥 이렇게 약간 거꾸로 기울여. 이렇게 그렇지.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야.
저는 오늘 되게 좋았어요. 아주 간명한. 사실 저는 되게 어렴풋이 느끼긴 했지만 최근에 왜 제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되게 스스로 침묵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되게 시끄러운 사람이구나. 이제 내적으로 엄청 너무 내 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오히려 그 외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현상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침묵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상적으로는 이제 성향도 있지만 예전에 저는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들에 의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그거에 이제 상처가 돼서 그럼 나는 이런 상처 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말이 줄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면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들리고 어떤 상처를 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라면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라면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상처를 주는 말이기도 했지만 그게 상처 주는 말이라고 결정한 건 사실 제 자신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요즘에 이제 예전에 들었다면 약간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말인데 요즘에는 들어도 뭐 괜찮은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뭐랄까 뭐 표면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진 않지만 이제 내면적으로는 이제 외부와의 어떤 언어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조금 뭔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소화해내는 그 언어가 좀 다른 세계로 접어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시를 쓰게 되는 거는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침묵의 그런 세계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시를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진짜 나는 시를 써야지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의 존재를 찾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세계를 찾을 수 있는 나의 통로고 나의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최근에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최근에 유진에게 들은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어요. 얘기하면서 그냥 슬쩍 지나갔었는데 예전에는 가람이가 없으면 자기는 못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뭐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뭐 이게 이혼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이제 가람하고 잘 살겠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옛날에는 유진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가람의 어떤 감정, 가람이가 어떻게 하는 얘기 그리고 그거에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자기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한 맥락과 같이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뭐 그럴 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남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람하고 뭐 헤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제는 진짜 부부가 되었구나. 네. 그럼 이진혜 대표님은 이제는 아니시죠? 이제는 최한수 지사님 없으면 못 산다. 뭐 이런 걸로 바뀐 거 아닌가요? 뭐 거꾸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라는 게 그렇죠. 부부의 세계인데 부부라는 게 이게 하나면 그냥 부 그러겠죠. 근데 부잖아요, 진짜 이게.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헤어지길 바래.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한 독립체로서 각자의 언어를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언어가 다르구나. 그 왜냐면 세상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의 폭이
그리고 이 침묵의 영역이라는 세계가 뭔지를 점점 많이 알수록 사실은 다양한 언어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침묵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네요. 항상 마무리는 우리. 아, 나 항상 중간에 시켜주세요.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말해주셔가지고 나는 이제 알아듣지 못해서 침묵으로 답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오늘 침묵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로 지평이 좀 넓혀진 것 같고 판단 중지는 정말 예. 아 나는 하연 전도사님 사랑해. 나는 여지껏 이게 침묵이 뭐 또 다른 소통 뭐 언어 근데 그 저는 여지껏 침묵은 회피하기 위해서 여지껏 침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침묵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말을 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예. 저는 여지껏 침묵은 그냥 회피하기 위해서 썼구나. 그래서 오늘 침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계기는 됐어요. 예. 뭐 중요한 말은 아니고 지금 나의 침묵을 오늘 좀 드러내는 그런 시간.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또 주제가 될까요? 다음 주에는 어떨까? 소시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시루? 예. 소시루라는 소시루라고 언어학자인데요. 언어학자. 예. 그 네. 기표와 기의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에도 구하시는 중요한 내용이죠. 것 같아요. 예. 스니피앙 스니피에라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쪽지라는 책 비트겐슈타인하고 문화의 가치보다는 쪽지가 아마 우리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는 네. 조금 더 유효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진짜 그냥 격언 읽듯이 심시풀이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 되게 이 책을 읽으면 문장이 되게 건방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하얀스러워. 아니 건방지면 그거 무슨 말을 뜻이에요? 하는데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네, 네. 나만 전도사님 나중에 교회 이름 뭐 건방짐교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빵교회, 건빵. 건빵교회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네. 일독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을 읽을 때 오는 뭐 현대 문학들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현대 문학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침묵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잠깐 침묵을 하면서 내 세계의 언어들을 생각해야 되는 소화해야 하는 그 시간이 있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같이 열겠습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